아, 아. 해야 돼. 아까 마이크를 못 찾아가지고 못 찾았어.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경제 주체와 합리적인 선택. 경제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걸 볼 건데, 경제 주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주인공들이 누구냐? 요겁니다. 사실 이건 중학교 때부터 계속했던 내용이에요. 가게, 기업, 정부 이렇게 나오는데 고등학교 기준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 가게를 두 가지로 쪼개요. 가게를 노동자와 그리고 소비자로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는 동시에 소비를 하는 존재이면서 또 뭐 하는 존재야? 임금을 얻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와 소비자를 가계 부분에서 쪼개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 가지 역할을 좀 보실 겁니다. 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자 해가지고 쭉 보실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167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 쪽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모식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기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제활동, 생산, 소비, 분배 이런 거 있었지. 그치? 문제도 냈었고. 그러면 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의 주체가 돼? 생산의 주체야, 소비의 주체야, 분배의 주체야? 라고 했었을 때 뭐를 주로 한다? 생산을 주로 한다. 그쵸? 자, 그럼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뭐를 만들어내는 행위였다? 재화와 서비스. 자,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유형의 것, 그리고 인간의 활동 또는 무형의 것 하면 서비스였어. 그치? 그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가게에다 제공을 하죠. 그러면 요 재화와 서비스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생산물이라고 했어요.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니까 당연히 무슨 시장이겠어? 생산물 시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급자야, 수요자야? 자, 공급자는 기업이 되겠죠. 누가 만드니까? 기업이 만드니까. 그러면 자, 요 생산물 시장에서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누가 소비하고 누가 수요한다? 바로 가게가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어. 그럼 결국 가게에서 이 물건 재화와 서비스를 결제하다 보니까 결국 돈은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화폐의 흐름은 어디에서 가? 가게에서 기업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화살표가 쌍방으로 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기업에서 가게로 가고 그리고 가게에서 이 생산물 시장인데 화폐가 흘러가고 있대. 그러면 요건 여기에 만약 A, B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A가 기업이 되고 B가 가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무식도 자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다음으로 기업은 우리가 생산을 하면서 뭐 하냐?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을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효율적이라고 얘기할까요? 효용적이라고 얘기할까요? 효율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을 생산한다. 또는 똑같은 투자 금액이 있었을 때 더 많은 양의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으니까. 그래서 경제활동에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가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소비를 담당하는 애들이잖아. 그치? 우리들 같은 경우는 생산보다 소비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소비했을 때 만족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돼. 내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돈값보다 훨씬 더 높은 편익을 원한단 말이야. 주관적 만족도가 편익이죠. 자, 그래서 경제 활동에서 나한테 얼마의 쓸모, 나한테 얼마의 만족도를 주는가. 요게 중요합니다. 그치? 그럼 이게 무슨 성? 효용성을 강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에 가게로부터 무엇을 사들여서 생산을 해야 되는가? 요거 얘기를 할 겁니다. 생산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생산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였어요? 노동, 토지, 자본. 그래서 이게 바로 노동과 토지와 자본이라고 하는 게 생산에 필요한 요소다라고 해서 생산 요소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게 거래되는 시장 자체를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거 분배할 때 했었지?
자, 생산 요소를 공급해 주는 대가로 받는 게 뭐야? 분배였잖아. 그치? 자, 노동에 대한 대가. 뭐고? 임금. 토지에 대한 대가는 뭐야? 지대. 자본에 대한 대가는 뭐고? 이자. 임금, 지대, 이자 요거까지 했었죠? 그치? 그럼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자, 노동, 토지, 자본을 공급하는 건 누구다?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는 가계며 그리고 수요자는 반대로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장이냐라고 하는 거 물어볼 때도 공급자가 기업이다라고 해버리면 생산물 시장, 공급자가 여기 가게다라고 얘기하면 생산요소 시장 이게 되겠고요. 당연히 화폐의 흐름 같은 경우는 반대로 흘러가겠죠. 화폐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가게로 간다. 임금, 지대, 이자를 공급하면서 주면서. 그러면 여기 말고 또 다른 경제 주체가 누구 있어?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하는 일 같은 경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기업한테서 그리고 소비자 또는 우리들 가게로부터 뭐를 얻어내? 자, 기업과 국민들은 정부에게 뭐를 내야 돼요? 세금 내야지. 그치? 그래서 세금을 내게 되고 자, 그럼 요 세금을 통해서 확보한 돈을 가지고요. 정부는 지출을 통해서 인프라를 공급한다던가 뭐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 아니면 뭐 가로등 같은 거 국방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 같은 것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하는 역할까지도 계속해서 볼 겁니다. 음. 예, 바로 볼게요.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소극적인 개입을 해야 돼? 당연히 소극적이지. 자본주의의 의미 기억하시죠?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에다가 맡겨버리는 거잖아. 그쵸? 가격이 높다. 그러면 초과 공급 상태가 되어서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러면 공급자들끼리 알아서 가격을 조절해 줄 거고 낮춰 줄 거고 그럼 초과 수요 상태일 때는 수요자들끼리 경쟁이 붙다 보니까 공급자가 가격을 높일 거고 이렇게 해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질 텐데 그럼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당연히 여기선 소극적인 역할에 들어갈 건데요. 당연히 이제 보조하는 수단만 있으면 됩니다. 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잘 이루어지는 감시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 시장에다가 맡겨놨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걸 우리가 저번에도 빈부격차라던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나오는 단점이라고 했었는데 요걸 통칭해서 시장 실패라고 얘기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실패 상황에서 또는 시장 실패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개입을 해서 없애버려 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여러분들이 좀 외우실 거야. 바로 갈게요. 자, 시장 실패의 첫 번째 불공정 경쟁입니다. 자, 불공정 경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소비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요자가 되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뭐를 해야 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해서 가격이 형성돼야 돼. 근데 불공정 경쟁이라고 하는 건 지 마음대로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했어요. 독점. 그치? 그 다음에 과점 시장.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독점 시장, 시장의 공급자가 몇 명이야? 하나. 기업이 하나다 또는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독점. 과점은 많다는 소리였어? 적다는 소리였어? 아니야, 적다는 소리야. 이게 과다하다 할 때 과자가 아니고 요게 이제 적을 과자를 써요. 그래서 요 과점이라고 하는 건 소수의 공급자가 있다는 거야. 오히려 경쟁자가 많으면 좋은 거야. 경쟁자가 많으면 가격이 조절돼서 소비자는 선택의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독점 시장 여기 봅시다. 자, 시장의 공급자가 몇 명? 하나. 한 명. 자, 그리고 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건 시장의 공급자가 소수. 그러면서 얘기해드렸던 게 담합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담합이라고 하는 건 소수의 공급자들끼리만 의사소통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조절하는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공급자들끼리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돼? 국가가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면서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독과점 규제하는 법령 여러분들 교재에도 써놨는데 독점 거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이거를 독과점 금지법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소비자 보호기관 같은 경우는 문제로서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소비자 보호기관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데가 공정위야. 우리나라 국가기관으로 만들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명칭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독점 시장이라던가 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면 여기다가 과징금을 때려먹거나 실제로 어떤 경우까지면 회사를 쪼개버릴 수도 있어요. 강제로 회사를 나눠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는데 제대로 돼서 공급자가 상인이 뭐 예를 들어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었다고 생각해봅시다. 내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근데 거기 안에서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이물질이 나왔어. 그러면 바꿔달라고 하거나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불 요청을 할 때 그때 거기서 안 받아주면 상인이 그냥 네가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면 그럼 누구한테 가가지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냐? 바로 한국소비자원 이런 것들에 가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요 기관 등 또는 법에 따라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려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교복은 좀 많이 싸졌단 말이야. 사실 10년 전, 15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교복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 블라우스라든가 와이셔츠 하나에 18만 원, 20만 원 이 정도까지 올라갔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비싸졌던 이유가 막 자기들 말로는 교복 판매점 대리점 말로는 저희들은 정말 유명한 당시에 진짜 유명한 아이돌들이라든가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광고 모델로 쓰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졌고요. 근데도 너무 비싸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걸 발견했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업체들의 담합을 발견합니다. 얘들이 와이셔츠 가격을 12만 원 이상으로 팔아버리자라고 합의를 한 순간부터 소비자들은 10만 원 이하, 11만 원 이하로 못 구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교복 가격은 올라가지. 근데 교복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필수품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뭘 했다? 과징금을 때려먹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뭐 스쿨룩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교복 플랫폼들이 있을 텐데 교복 매장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광고 보신 적 있나요? 뭐 인터넷 광고라든가 아니면 TV 광고는 요즘 없어요. 왜냐면 그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거든. 이런 활동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과점 시장 얘기하는 게 이동통신 3사잖아. SKT라든가 KT, U+, 요 정도밖에 없어서 실제 5G 쪽으로 옮겨갔을 때 그때 7만 원 이상, 8만 원 이상으로 5G 가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어느 한쪽 경쟁을 해가지고 싸게 내놓은 데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알뜰폰 시장이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거나 부정적인 광고를 만들어버리면서 견제를 했던 상황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약 300억이 넘는 과징금들을 각 3사에 때려버렸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시장 실패. 첫 번째는 불공정 경쟁, 독점 시장, 과점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여기 공공재가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잠깐만. 예,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재라고 하는 거 요걸로 들어갈게요. 공공재를 시장에다가 맡겨놓으면 공공재가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시장 실패의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그러면 공공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뜻해요. 그러면 어떤 게 예시가 돼요? 가로등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도로라던가 아니면 차도가 도로지. 인도 이런 부분 아니면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는 국방 서비스라던가 아니면은 치안 서비스 이런 것들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재를 시장에다 맡겨놨을 때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요. 우리가 국방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돈을 내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가로등이 켜져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세금을 더 내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공재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요. 시장에다 맡길 경우에 비경합성과 경합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차도를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차도를 이용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인도를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인도를 이용 못하는 거 아니라고. 수요자들끼리 경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예를 들어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놀러 왔다고 해서 도로 만들고 차도 만드는 데 있어서 얘들은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럼 배제시켜 버릴 수 있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그때 외국인들은 뭐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배제하지 못한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무임승차 문제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하지 않기도 하고요.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용 못하게 막을 수도 없어. 그러면 요 공공재를 시장에다 맡겼을 때 기업은 왜 생산을 하는 거였어?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을 벌려고. 결국 돈을 벌려고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고 비경합성, 비배제성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이런 공공재를 많이 만들겠나요? 안 만들죠?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다가만 맡겨놓을 경우에 공급이 부족해진다. 따라서 누가 공급하자? 정부가 공급하면 됩니다. 정부가 직접 공공재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게 공공재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외부 효과입니다. 요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외부 효과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라던가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는 걸 뜻합니다. 그래, 여기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는 경우 그리고 손해를 주는 경우 예시를 들면 약간 공장 설치 이런 걸로 한번 볼게요. 자, 전주 지역에다가 공장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공장 근무자, 공장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여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될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전주 쪽에 와가지고 또는 완주 근처에 와가지고 생활을 한다던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 전주 지역의 경제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게 돼요? 이 공장이 들어오면서 잘 돌아간다,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받은 월급을 여 주변 지역에다 쓸 거니까. 그러면 공장의 목적 자체가 전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인 거야? 자, 공장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기업들이 왜 공장을 만들어? 공장주들이 왜 만들었어? 돈 벌려고. 그치?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공장을 설치했으니까 경제 활성화되는 건 이건 부가적인 이유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라고. 그쵸? 근데 요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공장을 만들면서 자, 여기서 의도하지 않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오폐수 발생이라든가 매연 등이 발생하면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 둘 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데 정부는 이거를 외부 효과, 자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이 좋은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는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살려야지. 그치? 그럼 여기 부정적인 외부 효과의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없애려고 해야죠. 그런데 시장에다가 이거를 맡겨버리면 왜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더 왜 해? 그리고 여기서 내가 손해를 끼쳐주는데 왜 뭐 정화 장치를 달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유인 정책을 통해서 외부 효과를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긍정적 외부 효과 여러분 여기 체크 같이 해서요.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요. 부정적 외부 효과는 같은 말로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사태에서 각각 해결 방법이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 지역에다가 공장을 설치하시면 세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는 기업가들이 공장을 지어주려고 하겠지. 자, 그래서 긍정적 요인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예시 세금 감면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보조금 지급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보조금 지급. 자, 그럼 부정적인 외부 효과 상황인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자, 공정에다 정화장치 만드는 게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한 20억, 30억 정도가 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벌금이 이걸 설치하지 않고 만들었을 때 벌금이 50억이야. 그럼 어떻겠어? 기업가 입장에서 손해니까 벌금 내는 게 더 손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정화장치를 만들 거고 또는 이걸 이제 우리가 부정적 유인이라 할 텐데 좀 더 강하게 너 만약 정화장치 신설 안 하면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영업 정지까지 매겨서 일 못하게 만들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당연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과하게 된다. 이게 해결 방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어요. 자, 시장 실패 이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될 때, 자, 네 번째 보시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건 작년 여러분들 12단원 쪽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서브스테이셔널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그다음에 발전, 디벨롭, 그다음에 목표라고 하면 골 해가지고 SDG라고 했었고요. 들이기 때문에 S 딱 붙어서 SDGs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요게 뭐 17가지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요걸 만들 수 있는 것도 역시 정부라는 거지. 시장에다 맡겨놓을 경우 안 하니까. 자, 그리고 조세. 요거 뭔 뜻? 조세라고 하는 거 설명 뭐야? 예? 조세가? 예? 세금 제도. 자, 세금 제도와 복지 제도를 활용해서 소득 재분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소득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버는 사람들과 적게 버는 사람들이 양극화가 심하다. 소득 재분배 정책은 왜 해요? 빈부격차 해결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연봉 1,400만 원 이하가 되잖아? 그러면 6%의 세금을 냅니다. 자, 그리고 1,400부터 5천만 원까지 여기까지는요 15%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은 비율을 냅니다. 똑같은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지. 그치? 비례세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보고 누진세라 그래요. 누진세를 적용해서 자, 세금제도 누진세를 적용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게 하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경기 안정화 정책. 요거는 추가적으로 좀만 적어 놓을게. 여러분 펜 하나 잡으시고. 자,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부가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래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금리를 높여버리는 행위는 왜 그래? 라고 했었을 때 시장에 화폐가 너무 많이 돌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양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높아져요? 그치? 양이 많으면 희소성이 없어지잖아. 우리 저번에 얘기했을 때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자, 금리를 높여버린다.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거. 금리 상승하는 이유는 시장에 화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로 물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물가는 올라간다는 뜻이죠. 화폐 똑같은 돈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물건을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금리를 올렸다는 거는 화폐 가치를 어떻게 만들겠다. 화폐 가치를 올려줘서 그럼 반대로 물가를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왜냐면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이자가 높아질 거니까 내 돈을 적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렇게 넣겠죠. 자, 그리고 대출을 하는 상황에선 이자가 너무 높아. 그럼 갚아야 될 가격도 너무 많아지지. 그치? 그러니까 시장에 어떻게 보면 돈이 줄어들게 되면서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지금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아.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써줘야겠어라고 했었을 땐 화폐를 많이 풀어버리는 거겠죠. 시장의 화폐를 풀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버리는 경우가 있겠다. 대신 잘못 낮췄다간 물가가 폭등해버리는 사건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쪽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다음에 소극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급격한 경기 변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각의 정책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기업의 역할입니다. 기업은 아까 전에 했듯이 뭐를 담당하는 곳이야? 기업은 생산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생산의 주체면서 여기서 뭐와 뭐를 시장에 딱 공급한다. 자,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형의 것을 뭐라고 하고? 재화. 무형 혹은 인간의 활동이라고 하는 건요.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한다. 목적은 뭐야? 내가 이걸 공급하는 게 사람들이 내가 만든 물건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이야? 아니죠. 이기심 때문이다. 뭐를 하고 싶은? 돈을 벌고 싶은. 이렇게 해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윤을 창출하는 거에서 이윤 얘기가요. 얼마나 돈을 벌었냐 이 얘기잖아. 그치? 근데 얼마의 돈을 벌었냐는요. 제가 얼마를 팔았다라고 하는 걸로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원재료를 사는데 얼마가 들였냐 아니면 인건비로 얼마를 지출했냐 이런 것들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윤 계산은요. 총 이윤이란 내가 얼마를 벌었냐 총 수입 또는 총 수익에서 얼마를 빼야 됩니까? 내가 들었던 비용을 빼줘야 돼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주면 내가 얼마를 번지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말이 꼬이네. 자, 그리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품들을 만날 거고요. 그러면 소비를 늘리게 되고 경제, 가계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업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 소극적 개입. 근데 중요한 건 뭐였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는 6가지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기업 같은 경우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은 생산을 담당하는 건데 이거 외에도 더 중요한 거 있나요? 더는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 기업한테 돈 벌라고 해야지 돈을 벌지 말라고 하면 무슨 말이겠어. 그쵸? 그런데 다른 부가적인 것은 없냐 할 때요. 두 번째, 우리가 기업한테 바라는 거 많이 일자리를 창출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생산 설비, 공장 이런 것들을 늘렸을 때 그러면 가게로부터 노동 토지 자본 자체가 많이 구매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생산 요소를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할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요 멘트 좀 기억할게요. 자, 기업은 이윤 추구 아까 전에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노동자들도 다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원이란 말이야. 기업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어떻게 보면 가격을 쫙 올려버리면 결국 소비자들한테도 피해가 가게 되고 소비자들은 결국 이걸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한테도 또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 사회, 내가 결국 같은 기업도 사회 구성원 중 하나고 우리들도 사회 구성원 중 하나니까 어느 정도 책임을 지자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멘트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거 주변 학교에서 딱 하나의 조사만 바꿔가지고 요거 틀리게 한 것도 있습니다. 뭐만요? 요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이런 얘기에서 기업은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로 바꿔서 문제를 틀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순서가 바뀌었다는 소리죠. 다은 씨 그럼 여기서 1번은 뭐라는 소리야? 요 문장에서 기업은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윤 추구야 사회적 책임이야. 요 문장에서.
그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한다라고 얘기한 거지. 하지만 우리가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돈을 버는 것. 이윤 추구를 하는 것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장은 절대 틀린 겁니다. 자, 사회적 책임이 절대 이윤 추구보다 올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건전한 이윤 추구와 함께 소비자의 권익도 고려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사례입니다. 요거 한번 보실게요. 1982년 미국 A사의 땡땡약을 먹은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누군가가 약품을 넣어버린 거야. 이게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테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그러면 철저한 조사 결과 끝에 요 A사라고 하는데 이 잘못은 없는 걸로 밝혀졌어. 그런데 이 A사가 뭐였냐? 전량 회수. 이거 우리 잘못도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얘가 주사기 같은 걸로 약을 꽂아버렸을 때 그때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주사기 같은 걸 꽂아도 뚫리지 않는 약통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전량 회수하고 보완해서 약 자체에 뭔가를 투입할 수 있는 이물질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 팔렸던 이 상품을 다시 침체기에 빠져 있다가 다시 잘 팔리게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렇게 기업이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했다면 이걸 왜 해? 요걸 개발을 왜 하겠냐고.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명목 하에 결국은 포장 용기를 안전화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시 제공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예요. 이거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요거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땡땡 기업은 1999년부터 선천적으로 신진대사에 이상이 있는 환아들을 위해서 분유를 제공합니다. 자, 요게요. 그냥 가져왔어요. 이거 메일 유업의 앱솔루트 상품인데 요거 그냥 일반 분유도 있어. 근데 요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분유를 딱 먹게 되면 우유를 먹게 되었을 때 우유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단백질인 거 아시죠? 근데 단백질을 우리가 소화시킬 때 막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뭐 쪼개고 해가지고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애기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5만 명당 1명꼴로 등장한대요.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한 해에 5만 명, 요 정도도 안 돼, 잘. 그럼 그 한 명을 위해서 이걸 생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기업은 메일유업 같은 경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생산 공장을 완전히 멈춰버리고 이것만 몇 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제공을 해주는 거야. 그럼 기업 입장에서 이득이야 손해야? 너무 손해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서 요거 만들었고요.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뭐였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 100개, 200개 정도밖에 수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구가 많은 중국 같은 데에선 수요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보면 환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분유를 중국에 수출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윤도 창출할 수 있는 수단까지도 마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져왔으니까 예,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예시 받고 그럼 사회적 책임은 그럼 무조건 좋은 것이냐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냐? 기업은 장기적인 이윤 추구가 되는 게 바로 사회적 책임이다. 우리가 이미지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불매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왜 불매를 하냐면 이미지 자체가 너무 안 좋단 말이야.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못 살게 군다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으면 사람들이 안 사는 요즘은 윤리적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이미지가 박히면 물건을 많이 사주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당장 기부를 하거나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건 나중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반대 입장에선 왜 우리가 다른 데다 돈을 써야 돼? 우리한테 돈을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을 위해서 또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차라리 그들의 월급 올려주고 그다음에 주주들한테 많이 환원될 수 있게 열심히 일하면 그게 사회적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반대측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 두 명이 나옵니다. 자, 찬성 입장에 에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건 참고로 지금 윤리와 사상 쪽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요것도 자본주의 파트에서 사회적 책임 요거 관련해 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 생윤에서도 나오네요. 그러면 찬성 입장에 에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이건 마지막 멘트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구매자보다 판매자가 이걸 만들 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약자인
소비자들 위해서 속이는 행위는 옳지 않다. 그래서 기업은 윤리적, 도덕적 또는 합법적인 의무인 사회적 책임을 당연히 다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까지도 인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 입장. 저번 시간에 제가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 말해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프리드먼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 사상가입니다. 신자유주의 여러분 뭐였어요? 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을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뭐였지? 용훈아?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신자유주의면 줄여야 돼요. 자유방임주의를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비효율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프리드먼 같은 경우도 신자유주의 사상가로서 정부의 개입이 있으면 안 돼. 근데 기업한테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뭐야? 정부의 개입 같은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자, 게임 규칙을 준수하는, 법을 준수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해야지.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게임의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 우리는 최대한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해요. 속임수나 기망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끝이다. 결국 사회적 책임을 찬성하는 입장은 누구야? 라고 했었을 때 앞쪽에 있었던 에로우가 되겠고요. 프리드먼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이 되겠죠.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예. 마지막에 이제 기업가 정신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파트는요. 요 아저씨 한번 봐주세요. 자, 교재 넘어가셔서 자, 에로우란다. 여기 슌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요 슌페터는요. 앞에 에로우든 아니면 뭐 프리드먼이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통합사회 교과서에 많이 안 나와. 뭐 사료로서 나오는데도 한두 군데는 있긴 했지만 많이 안 나오는데 요 슌페터 아저씨는 다 나옵니다. 슌페터 같은 경우는 모든 교과서에 등장해요. 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요 사람이 했던 말을 보겠습니다.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봤자 기차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 시기 때 그때 가장 빨랐던 게 마차야. 시속 30km로 달릴 수가 있었고요. 하루에 한 50km, 60km 정도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차를 엄청 길게 연결해서 아무리 속도를 높여봤자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빨라지고 많은 운송량을 책임졌던 기차에 비할 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가는 우리가 마차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보세요. 마차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 이 마차보다 빠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걸 깨부셔야 된다고. 그래야 기차가 나오지. 그러니까 마차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발전시키기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슌페터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현재를 파괴하는 기업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 지금 좋은 게 미래에도 좋겠냐고. 20년 전, 아니 15년 전만 가더라도요. 휴대폰은 당연히 그냥 폴더폰이었고 슬라이드폰이 이런 거였어요.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습니다. 음악 들으려면 MP3를 이용해야 됐고 뭐 사전을 보려면 전자사전 이용해야 됐고 인터넷 이용해야 됐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휴대폰, 손 안에 있는 휴대폰 하나로 다 끝내버리는 시대인데 그러면 슬라이드폰 이용하고 아니면 전자사전을 계속 발전시켜서 뭐 이게 됐어? 스마트폰이 됐어? 아니죠. MP3를 발전시켜가지고 스마트폰이 된 게 아닙니다. 아예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파괴해야 된다. 요걸 얘기하는 게 창조를 위해선 지금의 파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창조적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새로운 조합을 발견하고 촉진하기 위해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여기서 중요한 말은 기술 혁신이에요. 예. 기업가 정신이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자, 기업가 정신은 지금 우리가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미래의 불확실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해. 자, 그런데 미래의 불확실성, 불을 빼버리네. 자,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투자와 연구를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계속해서 투자와 연구를 이어나가야 된다. 지금 현재 잘 팔리는 게 미래에도 잘 팔린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동아출판이랑 그 다음에 비상교과서 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냐면 뭐 땡땡 기업이라고 해서 나오겠지만요. 요거예요. 3M.
혹시 요 기업 아세요? 요 3M 들어봤어? 아 그래? 오케이. 현빈이 들어봤니? 아닌데요? 요거 여러분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일 겁니다. 요 포스트잇 만드는 회사고요. 뭐 그다음에 목장갑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요 3M의 기업 정신이 뭐였냐면 3년만 똑같은 거 만들고 공정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포스트잇에 3년 뒤엔 못 구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이 바뀐다든지 규격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접착면이 넓어진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3M의 기업 정신 계속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미래에도 잘 팔리는 게 아니다. 계속 R&D,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업가 정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여서 그래서 많은 교과서에서 이런 3M의 사료를 이용하고 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노동자, 소비자, 가게의 역할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여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들어가는 게 무역 관련 이론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옛날에 나왔던 그래프라든가 이런 거 다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하게 문제풀이가 좀 많아질 겁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오늘과 다음 시간에 조금 있는 부분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도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